안녕하세요. 저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70대 남자입니다. 작년 처음 판정을 받았을 때는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고 들었었는데요. 지금은 그 시기를 넘겼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딱 그런 마음으로 지금껏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저도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갈 때도 되었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은 고향의 바다를 보고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곳에서의 일이 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죠.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사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누나가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 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노름판에서 살던 사람이라 얼굴을 본 적이 손꼽을 정도였답니다. 당연히 집안 살림은 어머니께서 책임지고 계시는 거나 다름없었죠.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객사하고 나서부터는 남은 저희들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답니다. 저 역시도 아침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돈이 될 만한 일들을 찾아다녔죠.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한다는 어머니 말씀만 아니었다면 진작 학교도 때려치웠을 겁니다. 저는 공부에 큰 뜻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생 둘은 달랐죠. 둘 다 저와는 다르게 머리도 좋고 성적도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해서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아내를 만난 것도 집안 어른들의 소개였습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가 다 된 상태라 몇 번 보지도 않고 대뜸 날부터 잡았죠. 지금이야 무슨 그런 경우가 있나 싶겠지만 당시 시골에는 비일비재한 일이었답니다. 신혼생활이라 할 것도 없었고 아내와 저는 맨손으로 도시에 나와서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다 싶네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이 전부였죠. 성실함이 가장 큰 무기였던 그 시절, 저는 운 좋게도 사장님 눈에 띄었습니다. 그 덕분에 고졸치고는 승진도 쭉쭉 할 수 있었죠. 사장님께서는 회사를 물려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죽으면 이 공장은 저더러 가지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내가 이 회사만큼은 꼭 너한테 물려주려고. 너처럼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피땀으로 세운 이 회사 잘 키우겠지. 아직 정정하시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요. 기계 돌리고 정비하는 것 제외하고는 아는 게 없는데요. 당연히 저는 그 말이 농담이라고 생각했지 진심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사장님께서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제게 공장을 맡으라고 하셨을 때는 꿈인가 싶었습니다.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쥐뿔도 없던 제가 하루아침에 사장이라뇨. 현실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막상 사장이 되고 나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회사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린 시절 하지 않았던 공부를 시작했고 그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도 내조를 하겠다며 공장에 나와서 저보다 더 많이 책을 보고 공부를 했죠. 공장에 남아있던 직원들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8명의 직원들이 정말 죽어라 매달렸죠.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인지 저희 공장은 점점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대학을 입학할 때 정도가 되어서는 직원이 50명에 다다를 정도로 성장을 했죠. 저희 부부는 아들만 셋을 두었는데요.
아이들이 공부머리가 있더라고요. 천만다행으로 아내를 닮은 덕분이죠. 특히 막내는 대학을 다니던 중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대학원 과정까지 마칠 정도로 똑똑했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들어와 교수가 되었고요. 건축을 전공한 첫째는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퇴직해서는 자기 이름을 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둘째는 치의대를 나와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답니다. 자기들끼리 우애도 어찌나 좋은지 몰라요. 셋이서 여행도 자주 다닐 정도였죠. 한 번은 순례길을 다녀오겠다며 자기들끼리 배낭을 끼고 집을 나선 적도 있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막내 제대 기념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집을 보면 이렇게까지 하는 형제들은 없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중에는 저희 부부가 자식 농사는 끝내주게 잘 지었다고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역시도 아들들을 보고 있으면 번듯하게 참 잘 커졌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저렇게 자라는 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이 참 많이 후회가 됩니다. 일주일 내내 회사에 출근을 했고 새벽같이 나가서는 늘 밤늦게 들어왔거든요. 하루 쉬는 날이 있다 싶으면 피곤하다고 누워서 잠만 잤고요. 나중에 앨범을 보니 참 애들 사진이 없더라고요. 놀러가서 가족 사진 찍은 마지막이 막내가 막 걷기 시작할 때였죠. 그래서 그런 점이 참 많이도 후회되었답니다. 저희 아이들은 결혼도 일찍 했어요. 다른 집 애들은 결혼 문제로 속을 어지간히 썩인다고 하는데 어디서 자기 짝들을 다 찾아오는 건지 알아서 데리고 와서는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는 큰아들과 같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처음 인사 왔을 때는 목소리도 크고 자기 할 말은 똑부러지게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죠. 아내는 장군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를 보면서 큰아들이 아주 잡혀 살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큰아들의 얼굴이 며칠이나 엉망이었죠.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메리지 블루라고 해서 잠깐 오는 불안감과 같은 가벼운 우울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종류인가 추측하기도 했었는데요. 하루는 첫째 며느리가 집에 찾아와서는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내심 겁이 좀 나기도 했었어요. 결혼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둘이 크게 싸웠다고 하면서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처음부터 독립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가 무조건 저희와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너희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출장도 자꾸 해외 파견도 있잖아. 그런데 어른들이랑 살면 신경 쓸 일 많은 텐데 피곤하지 않겠니? 무엇보다도 너희 다 독립하고 나면 너희 시어머니랑 둘이서 단촐하게 살자고 노후 계획도 세웠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인데 모셔야죠. 맞이가 어디 괜히 맞이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곁을 지켜드리는 게 맞죠. 제사 문제도 있고요. 나가 산다고 해서 맞이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제사는 너희 시아버지가 절에서 지내자고 해서 집에서는 할 일도 따로 없어.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직장 근처에 아파트 구해라. 그러다 나중에 동서가 들어와서 두 분 모시고 산다고 그러면 제가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잖아요. 첫째 며느리는 순위가 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더군요. 순위라니 무슨 장기자랑 나와서 1등, 2등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 사이에 순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희 부부는 자식들 사이에 순위가 어디 있느냐며 점잖게 첫째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그제야 첫째 며느리도 아차했는지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라고 말을 바꾸더군요.
같이 살지 않는다고 얼굴 안 보고 지낼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해. 너희 시간 나면 함께 밥을 먹던 휴가를 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됐다. 우리는 너희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아파트 따로 구하렴. 그럼 나중에 도련님들 결혼해도 다 독립시킬 예정이신 거죠? 그렇다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의 노후가 다 계획되어 있어. 첫째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직장 주변에 집을 구할 줄 알았는데 저희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의 단지에 집을 구했더라고요. 그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둘째 역시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난 학원 강사라고 하더군요. 애교가 어찌나 많은지 처음 인사 온 날부터 첫째 며느리에게는 형님, 아내에게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팔짱도 스스럼 없이 낄 정도였어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입안에 혀처럼 군다는 말. 딱 그런 아이였죠. 집안에 딸이 없다 보니 둘째 며느리의 밝은 에너지와 애교스러운 목소리는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도 그런 동서가 귀여운지 둘이 잘 지내기도 했고요.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저희 집에 가장 많이 왔던 며느리를 따지자면 단연 둘째 며느리였죠. 특히 아내에게 정말 잘했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쇼핑 갔다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전시회도 보고 와요. 아내가 워낙 차분한 성격에 집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 부산스럽기까지 한 둘째 며느리와 함께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에도 다녀왔잖니. 오늘은 절에 다녀올 생각이란다. 그러니 너는 쉬었다가 출근해. 시험 기간이라 바쁘다고 하더니 괜찮아? 시험 대비 하루 이틀 하나요. 다 준비되어 있죠. 그럼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모시고 절에 갈까요? 괜찮아. 절까지 멀기도 하고 박기사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괜찮단다. 둘째 며느리는 아내가 거절하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따라다녔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저렇게 잘 따르는데 적당히 상대해주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죠. 그리고는 제게 기계 말고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며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기도 했답니다. 당시에는 아내가 왜 그러나 싶었는데 나중에 일을 겪고 나니 아내가 참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구나 싶었죠. 막내가 결혼을 한 것은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함께 유학을 했다고 하면서 데려왔어요. 앞에 며느리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조용하기도 했고 차분하게 거리감을 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런 거리감이 전혀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어려워하는구나 싶었죠. 아내의 반응도 지금까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전에 애들이 인사를 왔을 때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나서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저는 과거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릴 수 있었어요. 아내를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아내는 애교가 많은 사람도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그런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하셨죠. 사람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고 하시면서 저런 사람이 진국이라고 하셨거든요. 조심성이 많고 생각을 행동에 옮김에 있어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항상 칭찬하셨답니다. 그런데 막내 며느리가 딱 아내의 옛 모습과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는지 아내는 유독 막내 며느리를 예뻐했답니다. 당연히 다른 며느리들은 그런 모습에 질투를 하기도 했고요. 어머니, 막내 동서만 너무 예뻐하세요, 질투나게. 그런 게 어딨어.
내 눈에는 다 착한 며느리들인데. 그래도 막내 동서 더 챙겨주시잖아요. 진짜 얼마나 질투나는데요. 아이들이 와서 심통난 사람처럼 굴면 아내는 다 똑같은 자식이라고 웃어넘겼지만 며느리들의 투덜거림은 멈추지 않았죠. 때로는 그게 독이 되어서 막내를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념일이나 명절 같은 경우 막내 며느리만 따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답니다. 저희 집에 올 때도 첫째와 둘째는 함께 오는데 막내만 따로 온다거나 선물을 준비해도 첫째와 둘째는 함께 했다고 하면서 내밀기도 했고요. 심지어 아내와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 때도 막내만 교묘하게 빼고 보는 일들도 있었죠. 여고생들도 아니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지만 막내가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괜찮다고 말해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 생일이라고 선물을 가져왔는데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비싼 코트를 주더라고요. 겨울 한철 입으면 끝일 옷을 이렇게까지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겨울 한철 입고 말 것을 뭐 이렇게 비싼 걸 사가지고 왔어, 세상에나. 아버님 입으실 건데 아무거나 어떻게 사요. 아랫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이 정도는 걸쳐 주셔야죠. 괜히 싸구려 입고 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맞아요, 아버님. 그리고 이게 뭐가 비싸다고요. 이 브랜드 명품 마녀를 겨우 턱걸이 하는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입고 다녀주세요. 저희 마음 생각해서요. 저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솔직히 내심 뿌듯하기도 했답니다. 입고 나가면 다들 어디서 나오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며느리가 해줬다고 하면 어찌나 부러워하는지 괜히 어깨도 올라가고 기분도 우쭐했죠. 자식 농사에 자신 있었는데 며느리까지도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바보같이 말이죠. 며느리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아내가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어디서 본 글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하더군요. 그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다른 남편들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아내를 먼저 보낼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충격이 컸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이 수시로 챙겨준 덕분에 견딜 수 있었죠. 손주들의 자식들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우울증에 빠져서 허울쩍거렸을지도 모르겠네요. 겨우 몸을 추스르고 있는데 하루는 첫째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버님, 그이가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발 부탁드릴 테니까 그이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버님 아시다시피 그이나 저나 회사에서 경험 쌓을 만큼 쌓았고 능력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님도 이쪽과도 관련 있는 일 하셨으니 아시잖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건축 관련 하청업체라 큰아들이 이쪽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랑스럽기도 했고 한때는 아들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말이냐? 독립할 시점이 됐는데 도통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요. 회사 계속 다닌다고 해도 결국 승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럴 바에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독립해서 활동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나더러 도와달라는 말은 뭐냐? 첫째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직감적으로 저는 돈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 한 번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첫째가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자금을 우리가 투자했으면 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때 아내가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크게 판 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못 믿었다고 말이죠.
처음 시작할 생각이라면 작게라도 해서 차츰 키워나가는 것이 맞을 텐데 첫째 며느리는 투자를 잔뜩 받아서 크게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쪽에서 일도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아버님께서 나서서 도와주시면 그이도 마음 돌리고 독립할 거고 자리도 금방 잡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나서서 하면 그게 너희 사업이 되겠니? 너희 손으로 쌓아서 만들 게 아니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사무실 열고 싶으면 내가 작은 곳이라도 알아봐 주마. 하지만 그 이상을 내게 도와달라고 하면 그건 결국 모래성에 집 짓는 거랑 뭐가 다르겠니?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맏아들이잖아요.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면 회사를 물려받을 맏아들이요. 그이가 잘 돼야 서방님이나 동서들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이 아니면 누가 아버님 회사 받겠어요? 둘째 서방님이요? 아니면 막내 서방님? 결국은 다 그이가 받을 건데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기가 차더군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을 마시는 격이었죠.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생각을 한 적도 물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사장님을 봐서라도 제 선에서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사장님처럼 정말 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물러서서 다른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는 중이었답니다. 저는 정색하고 첫째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이 회사 누가 너희한테 물려준다고 하더냐? 나는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거야. 그게 첫째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내 자식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나에게 사장님이 맡겨주셨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라면 아예 꿈도 꾸지 말거라. 시작부터 요행을 발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나 그이 엄연히 아버님이랑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요. 당연히 저희가 물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판 남한테 준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전대 사장님이야 자식이 없었다고 하지만 아버님은 아니시잖아요. 첫째 며느리는 온갖 말들로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렇게 첫째 며느리를 쫓아내고 나니 마음이 허하더군요. 유독 자신이 맏며느리라고 강조하는 것이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예전에 신혼살림 문제로 소란이 있었을 때 입에 올렸던 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큰아들이 첫째 며느리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첫째 며느리가 했던 말에 관해서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실망 많이 하셨을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말 입에 올리는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네가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만 내 생각에는 변함없다. 널 도와줄 수는 있다만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물론입니다. 사실 이 사람 말처럼 사무소 시작할까 싶어서 적당한 사무실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당신 뭐해? 사과드리지 않고. 큰아들은 얌전히 고개만 숙이고 있는 첫째 며느리를 툭 하고 치더군요. 첫째 며느리는 마지못해 사과하는 사람처럼 죄송하다는 말 딱 한마디만 하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가 봐도 끌려와서 하는 사과였죠. 저는 그 부분까지 지적해서 일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의지도 알았고 첫째 며느리가 아무리 억지를 부린다고 해도 큰아들의 마음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이왕 시작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고 격려하고는 자리를 넘겼습니다. 한동안 첫째 며느리는 서운함을 숨기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니 그것도 괜찮아지더군요.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집안일을 봐주는 도우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며느리는 종종 와서 냉장고를 채워주고 갔죠. 혹시나 제가 불편한 부분은 없나 챙겨봐주기도 했고요. 하루는 막내 며느리가 쭈뼛거리면서 의논을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시집 온 이후로 한 번도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던 애라 깜짝 놀랐습니다. 혹여 첫째 며느리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잠시 의심도 들기는 했지만 막내 며느리가 꺼낸 말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교수직 제안이 왔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요. 너무 좋은 기회라 놓치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 아버님만 괜찮으시면 애들을 오후에 잠깐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막내는 자식이 생기지 않아 오래 고생하다가 시험관으로 쌍둥이를 얻어서 당시에는 초등학교를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혼자 적적했는데 저야 아이들이 있으면 오히려 말상대도 생기고 좋겠다 싶었죠. 막내 며느리는 제 반응에 뛸 듯이 기뻐하면서 퇴근하는 길에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손주들이 집에 있으니 북적거리는 것이 좋더라고요. 할아버지를 찾으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도 좋았고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요즘은 혼자 공부하기도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패드를 꺼내서는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죠. 패드를 2개 사달라고 해서 각자 보면 될 텐데 왜 하나를 번갈아 사용하느냐고 물었더니 막내 며느리가 서로 양보하고 나눠 쓰면 될 일을 뭐하러 따로 사달라고 하느냐고 꾸중을 했더라고요. 막내 며느리의 생각에 저는 흐뭇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손주들을 보며 지내고 있는데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막내 며느리가 제게 아이를 맡긴 것을 알게 된 첫째와 둘째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와서는 어떻게 막내 며느리만 예뻐할 수 있느냐고 말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막내만 예뻐하다니.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기에 그렇게 하자고 했을 뿐인데 그게 왜 막내만 예뻐하는 거야? 그럼 저희도 봐주세요. 서방님네 아이들만 봐주시는 거 그거 차별이에요. 같은 손주들인데 아버님이 서방님네 아이들만 눈여겨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눈여겨보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냥 막내네 왜 퇴근할 때까지 잠깐 보고 있는 것 뿐인데. 그리고 너희들은 아이들 학원을 몇 군데나 보낸다며. 그런데 여기 보낼 게 뭐야? 이번 기회에 혼자 공부하는 습관으로 바꾸면 될 일이죠. 그러니 손주들 공평하게 봐주세요. 당시 저는 며느리들이 왜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제가 막내네 아이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서 유언장에 이름이라도 올릴까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는 누가 짐작했겠습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에 나를 세우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 오로지 제가 가진 재산 때문이라니. 졸지에 혼자 살던 곳은 손주들로 북적거리게 되었죠. 첫째와 둘째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은 그로부터 몇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몸이 무겁고 자꾸만 피로감이 밀려오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았죠. 급격하게 살도 빠지고요. 저야 당연히 소화제를 먹으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이런 일로 무슨 병원에 가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음식을 먹어도 자꾸 토끼가 올라오는 것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췌장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내를 위암으로 잃고 나서 나름 건강관리를 착실하게 해왔다고 자부하는데 췌장암이라뇨. 저는 혹시나 검사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몇 번이나 확인을 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죠.
병원에서는 제게 길어도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항암 치료를 권하기도 했고요. 진단을 받고 오면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도 완치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데 굳이 내가 해야 할까? 그냥 이대로 주변 정리를 하면서 아내의 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을 모아두고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당연히 다들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했죠. 제 말에 제일 먼저 발끈한 것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뇨. 그냥 이대로 돌아가실 작정이세요? 어떻게 자식들을 모아두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 충분히 건강관리만 하면 완치될 수 있어요. 6개월이 남았다고 하셨다지만 충분히 더 사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포기하시다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건강관리 꾸준하게 받으셨잖아요. 분명 항암치료 시작하시면 완치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들들의 부탁에도 제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항암치료를 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조금이라도 괜찮을 때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랑하는 고향의 바다를 눈에 담다가 떠나고 싶었죠. 저는 아들들에게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만 보통 심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첫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버님, 그래도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버님께서 주병 정리 천천히 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고향에 가서 그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요. 맞아요. 집이며 회사며 정리하실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도 아닌데 굳이 고향에 가셔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치료 받으시면서 여기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첫째 며느리는 아직도 회사에 미련이 남은 모양이더군요. 며느리는 각자의 남편들 눈치를 보면서도 제게 남아있기를 요구했어요. 그 이야기들을 들은 아들들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요. 그때였어요. 형님들, 지금 재산 이야기가 나오세요?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형님들은 그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동안 이런 자리에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먼저 낸 적이 없던 막내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둘째와 첫째 며느리에게 외쳤죠. 의외의 상황에 놀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답니다. 막내는 황급히 막내 며느리의 손을 토닥이며 진정하라고 했지만 막내 며느리는 전혀 참을 기색이 없었죠. 지금 뭐가 중요한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어떻게 형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막내 동서,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동서 윗사람이야. 어디다 대고 눈을 똑바로 뜨고 소리를 질러. 그리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아버님께 치료 포기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고향으로 가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정색이야? 그 의도가 아버님의 치료 때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이. 의도가 어떻든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형님이나 나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여기서 의도 타령은 왜 하는데? 첫째와 둘째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날카롭게 반응했죠. 거기에 아들들까지 가세해 며느리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하다 보니 마치 거실은 시장판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의 하이톤 소리를 듣고 있자니 머리가 다 지끈거렸죠. 그만두지 못해. 내가 알아서 할 일을 너희가 왜 나서서 이렇게 소란이야. 내가 하겠다면 하는 거야. 저는 홧김에 크게 소리를 지르고 다들 냉큼 나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좀 조용해져야 숨을 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일어나지도 않고 제게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완전히 무시하고는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혼자가 되어서야 저는 두통이 가시는 기분이었죠. 이후에도 몇 번이고 저희 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들들과는 여전히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었죠. 결국 저는 고향을 보고 와서 다시 항암 치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혹시 내려갔다가 다시 오지 않겠다는 소리를 할까 싶었는지 자식들은 저를 따라 나서겠다고 했고요. 온 가족이 시골의 조그마한 바닷가에 모이게 되었죠. 저는 며느리들과 먼저 내려왔습니다. 고향은 정말이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도시는 10년만 지나도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는데 여기는 그대로더군요. 간만에 맡은 바다의 짠 냄새는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을 사서 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곳에 내려와서 마지막을 보낼 생각으로 말이죠. 덕분에 고향으로 내려와 어디에서 지내야 하는지 걱정은 없었답니다. 저는 바닷바람을 좀 더 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을 푼다고 정신없는 며느리들을 뒤로하고 저는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함께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괜히 먼저 간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많이 보고 싶더군요. 아버님, 바람이 찬데 혼자 나오시면 어떡해요. 막내 며느리는 제게 가디건을 내밀었어요. 어떻게 알고 나온 것인지 본인도 가볍게 걸쳐 코가 빨개질 정도면서 추운데 그냥 나왔다고 타박이었죠. 네가 나보다 더 추워 보이는데 무슨. 혼자 와도 된다니까 기어코 따라 나서더니. 다들 춥다고 난리지? 오랫동안 비워진 곳이라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할 게다. 금방 따뜻해지겠죠. 저야말로 형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놀랐는데요. 두 분이 여기까지 오실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나는 너희들 전부 온다고 해서 더 놀랐는데 무슨. 됐다. 그냥 들어가자. 오늘만 날이 아닐 텐데. 저는 막내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저를 따라 오기만 했죠. 집이 가까워지자 담벼락 너머로 첫째와 둘째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정말 여기까지 왔어야 할까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시골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걸요. 벌레는 왜 또 이렇게 많은지. 나라고 오고 싶었겠어? 우리가 안 왔어 봐. 막내 동서만 따라왔을 거 아니야. 그 여시가 아버님 어떻게 구워 삼을 줄 알고. 슬쩍 보니까 아직 유언장 작성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막내 동서가 나서서 점수라도 따는 날에는 큰일이야. 그러니까 좀 참아. 저는 너무 놀라서 벽에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표정을 굳히고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것 같이 굴었죠. 저는 그런 막내 며느리의 팔을 붙들고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어요. 첫째와 둘째 며느리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회사는 아주버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들 중에서 그쪽이라는 사람 누가 있다고. 생판 남을 주시겠다니. 혹시 아버님 췌장암이 아니라 어디 머리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닐까요? 머리에 이상이 있으면 다행이게. 그럼 병원에 쳐넣기라도 하지. 이건 뭐 기분 맞춰주려니까 온몸이 다 아픈 것 같다. 회사 받을 때까지만 참아야지. 우리 그이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등신같이 아버님이 누구한테 회사 물려주는 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상관이 왜 없어? 우리 재산인데. 그이가 아니면 나라도 받아야지.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그렇게 시댁에 다닌 건데. 아주버님도 그러세요?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으시지? 당연한 권리를 그렇게 내팽개치는 경우가 어디 있다고. 그나저나 형님,
아버님께 회사 받으면 저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죠? 당연하지. 내가 동서 한몫 단단히 챙겨줄게. 며느리들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하하호호 웃음소리까지 내면서 미래를 꿈꾸고 있더군요. 절대 자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꿈들 말이죠. 저는 한심한 며느리들의 목소리에 한숨을 내쉬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죠. 하지만 제 발길은 다음 들려오는 말에 의해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바다에 확 밀어버릴까요? 그렇게 여기 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소원대로 바다에 풍덩. 나라고 안 그러고 싶겠어? 여기는 뭐 사람도 별로 없던데. 마음이야 그렇지. 어머 형님, 저는 농담으로 한 말인데 형님 진심이신 것 같네요? 진심은 무슨. 그냥 동서 장난 받아줬지. 그나저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편하기는 하겠다. 유산 처리도 딱 법대로 깔끔하고. 그지?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저를 바다에 빠뜨리겠다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농담이라고 여기며 주고받았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까지는 철없는 소리나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재산을 위해서라면 범죄도 스스럼 없이 저지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곁에 있던 막내 며느리가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만큼이나 놀란 것 같았죠. 저는 그대로 벽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실래요? 막내 며느리는 혹시나 소리가 안으로 들어갈까 싶어서 그랬는지 속삭이듯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으며 잠시 앉아있겠다고 했죠. 막내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담장 너머를 힐끗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막내에게 방금 들었던 일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당연히 아들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거절했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들은 사람은 너랑 나뿐이야. 거기다 저것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니? 나는 절대 이대로 넘어갈 생각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한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그러니 네가 날 도와야겠다. 아버님 하지만 건강이... 아버님 지금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얼굴 가득 걱정을 담은 막내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방금 들었던 며느리들의 대화가 꿈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막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서울로 가면 치료도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얼굴이 금세 환하게 밝아졌죠. 저는 기운을 내서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들끼리 저를 어떻게 할지 우스갯소리를 하던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제게 어디 갔었냐고 걱정했다고 말하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가증스러운 얼굴을 할 수 있는지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웃어 보이면서 도저히 몸이 못 버틸 것 같아서 서울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다시 서울이라고요? 갑자기요, 아버님? 형님, 아버님께서 몸이 좋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당연히 가야죠.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으세요. 막내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오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바로 다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참 막내 동서는 갈수록 사람이 경우가 없네. 아주 건방이 하늘을 찔러. 컨디션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아버님 앞에서 이유나 찾는 것보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준비나 하시죠. 막내 며느리의 공격적인 모습에 버럭하려던 두 사람은 급히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막내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해주고는 기사를 불러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저는 며느리들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네, 꺼림칙한 일이죠.
시아버지로서 할 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를 바다에 밀어버리겠다는 농담을 주고받는 며느리라면 더 이상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려면 저도 준비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털어서 먼지 없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들을 많이 하던데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털 필요도 없이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착실히 제가 죽고 난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게 믿었던 제 변호사도 이미 첫째 며느리의 손에 떨어졌더라고요.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는 몰라도 빈번하게만 나왔더라고요. 제가 유언장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던 모양이었고요. 또한 공장에도 자주 얼굴을 내밀고 있었죠. 마치 자신이 사장이라도 된 사람처럼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서 직원들 사이에서 원성도 자자했고요. 제가 아프다는 소식에 임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고 있었더라고요. 그중 일부는 둘째 며느리 손을 잡았고요. 회사가 돌아가는 꼴을 보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대형 기업이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직원이 200여 명인 회사를 두고 누가 가질 것인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믿었던 임원들의 배신은 절망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우선은 쳐내야 하는 사람들과 정말 회사를 맡겨야 할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끝내기 위해서 확실히 준비를 해두었죠. 첫째와 둘째 며느리의 사생활 역시 깨끗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는 신입 강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더군요. 집도 마련해주고 온갖 명품으로 그 남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며주고 있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 정도였고요. 제가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부분은 그런 점을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도 사람을 시켜서 둘째 며느리 뒤를 밟았던 모양이더군요. 그럼에도 아무런 대처 없이 가만히 두고 있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며느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희와 같은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물론 회사의 공사 대금을 따로 빼돌려서는 명품을 사재기 하고 있었죠. 말 그대로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엉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긴 그러니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소리를 웃으면서 했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당장에 모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새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말했죠. 제 말에 반응을 보인 것은 역시 첫째와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자신들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 그럴만도 했죠. 유언장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간단하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한 내 전 재산은 막내가 받게 될 거다. 이 집부터 시작해서 회사, 고향집, 그리고 땅이나 건물까지 모조리.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주신다뇨. 그리고 땅은 뭐고 건물은 뭔데요? 조건이요? 아버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이라니.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무슨 일이세요? 제 유언에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서로 눈빛 교환을 하며 혼란스러운 얼굴을 했죠.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내에게 주었던 것이었고 그녀가 죽으면서 제게 다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조건이라니. 아버님 그래도 저희가 맞이인데 어떻게 저희를 두고 막내 서방님께 주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쳐도 회사 일은 저희 부부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말하지 않았니? 조건을 만족하면 될 일 아니냐? 조건만 만족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끝날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조건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서울로 바로 오셨다고 이야기 듣고 항암치료 받을 결심이라도 하신 줄 알았더니 유언장이라뇨. 아버지,
정말 자식들 앞에 두고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저는 버럭하는 큰아들을 바라보며 당연히 항암 치료를 시작할 작정이고 그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겠다고 하자 막내 며느리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죠. 조건은 간단하다. 막내를 제외한 너희 두 놈이 이혼만 하면 된단다. 그럼 내 재산은 무엇이 되었든 똑같이 나누어 가지게 될 거야. 너희들이 원한다면 말이지. 폭탄 선언 같은 제 말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숨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들 놀란 얼굴로 저만 바라보고 있었죠. 특히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기만 했고요. 이혼이라뇨, 아버님. 저희 부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아버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고요. 재산 상속 조건이 이혼이라뇨?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아버님.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답니다. 당연히 큰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둘째 아들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를 소원하는 며느리들을 가만히 두고 보기만 할 것 같았니? 왜? 나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싶다고 웃으면서 말할 때는 이런 일이 닥칠 줄 생각도 못했나 보지? 아버지, 뭐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혼이 나간 얼굴을 하던 큰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에 첫째 며느리는 패닉에 빠진 사람처럼 금방 겁을 먹고는 뒷걸음을 치며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었죠. 하지만 막내 며느리까지 나서서 자신이 모든 것을 들었다고 말하자 더 이상은 발뺌할 수 없다 싶었는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는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청업체들한테 뒷돈 받은 것은 물론이고 공사 대금까지 빼돌리며 아주 잘하는 짓이더라. 그랬으면서 감히 내 회사를 탐내? 큰 기업은 아니지만 사장님께서 내 성실함 하나 보고 물려주셨던 곳이야. 고작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200여 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곳이고 그런 곳을 감히 네가. 그리고 둘째야, 너는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바람,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강사랑. 둘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를 따라 숨죽이고 있다가 진실이 밝혀지자 고개를 번쩍 들고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사진까지 있는데 발뺌은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둘째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해도 치과 의사나 될 만큼 공부한 놈이 왜 둘째 며느리의 외도를 방관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생각을 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너는 자식들 생각은 조금도 안 해봤냐? 시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어미 아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체력이 확실히 떨어진 것인지 몇 번 버럭하고 났더니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죠. 저의 모습에 놀란 것은 자식들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서 저를 붙들고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끝을 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 옆에서 저 못된 것들을 치워버려야 했죠. 저는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몸을 겨우 세우고는 당장 첫째와 둘째 며느리를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욕심에 눈이 어두웠어요, 아버님. 아버님,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어미 없는 자식 만들 작정 아니시잖아요, 아버님.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손주들까지 들먹이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용서할 마음도
자식들이 며느리를 용서하게 둘 생각도 전혀 없었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들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죠. 결심이 섰는지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첫째와 둘째 며느리를 몰아내더라고요. 맨발로 쫓겨나듯 나가는 두 며느리를 바라보며 저는 그제야 몸을 소파에 기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우 같은 순간이 지나고 아이들은 재산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말하며 이혼을 강행했죠. 특히 첫째 며느리는 뇌물 갈취 혐의뿐만 아니라 횡령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다고 하더군요. 둘째 며느리는 학원 문까지 닫고 이혼 이후 어디론가 사라졌다는데 그 부분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약속한 대로 꾸준하게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막내 며느리 덕분에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확실히 경과는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았다는 시간을 넘어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아내의 곁으로 가는 것은 잠시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라면 제가 조금 더 늦게 간다고 해서 서운할 사람이 아닐 테니 괜찮겠죠. 저는 오늘도 충실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